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연애 4년, 결혼 2년 만에 솔로가 된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6년이 될 줄 알았는데 전 남편과 함께한 6년은 저에겐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되었네요. 물론 그걸 알았다면 그 사람이랑 결혼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을 텐데 누구나 자기 미래는 알 수 없고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고 평생을 야무지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던 저인데도 그런 놈과 엮이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남편 유형이 지네 식구만 챙기는 이기적인 놈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고른 남편이 제가 딱 싫어하는 그런 놈이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놈을 못 알아보고 제 손으로 골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사실 그 사람은 결혼하고 효자가 된 최악의 케이스였거든요. 효자를 싫어하냐고요? 아니요. 효자 좋죠. 그런데 효자 노릇을 하고 싶으면 자기 집과 처가 모두 똑같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만 효자가 되고 싶은 이기적인 놈이었어요. 그런 남편 덕에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친정 식구들한테 미안한 자식이자 동생이 되고 말았는데 역시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는 누구보다 빠른 손절이 답이더군요. 저는 원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 남편과 밉상 시댁 가족들과 손절한 지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왜 손절하고 그 인간을 가차없이 버렸는지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밝혀드릴게요. 그럼 제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제 전남편에 대한 욕도 한 바가지 부탁드립니다. 저와 그 사람은 애석하게도 업무로 만난 사이였어요. 굳이 위아래를 따지는 것도 웃기지만 전 남편이 저희 회사 하청업체 직원이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깐깐하고 꼬장꼬장한 고객사 직원이었을 텐데 당시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서로 협업을 하다 보니 서로 약간의 친분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정인씨, 점심 먹었어요? 내가 기가 막히는데 찾았는데 우리 다음에 거기 가서 같이 식사할까요? 정인씨, 이번에 개봉한 영화 중에 진짜 재밌는 거 있대요. 영화는 혼자 보러 가기가 좀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같이 갈래요? 이렇듯 굳이 따지면 전 남편이 먼저 저에게 호감이 느껴져 슬쩍슬쩍 사심이 섞인 행동을 보였는데 저는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어서 전 남편의 그런 행동들에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미 밥을 먹어서요. 그리고 저는 용진 씨와는 사적으로 식사할 이유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영화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 영화는 남자친구랑 보려고요. 요즘은 혼자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던데. 한번 해보세요. 영화 보러 가는데 혼자 가면 뭐 어때요? 저는 그야말로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철벽을 쳤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이 그 사람한테는 쓸데없는 승부욕을 자극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다는 저인데도 저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좋아했던 건지. 그 사람은 제가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다 때를 잘 잡아 저에게 다시 자기 마음을 표현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엔 더 신중하게 제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호의를 베풀며 다가왔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제 마음에도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죠.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제가 그 나무였던 거예요. 솔직히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주고 챙겨주는데 싫어할 여자는 없잖아요. 게다가 저희는 서로 회사는 달라도 함께 일하는 사이라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자기 본 모습을 꽁꽁 숨기고 마냥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남자 코스프레를 했던 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연극을 무려 4년이나 했던 놈이었는데 그러니 저는
그 사람이 천하의 이기적인 지 가족만 챙기는 효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랑 연애할 때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집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명절에도 차례만 지내고 나면 나와서 데이트를 하자고 했던 놈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명절은 무조건 지네 집에서 연휴 내내 있고 싶어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결혼 전에는 데이트 도중 집에서 아무리 전화가 걸려와도 받지 않고 받게 돼도 무심하게 짝이 없더니 결혼 후에는 지 엄마나 여동생이 하는 말에는 깜빡 죽는 천하의 마마보이에 동생 바보가 따로 없더군요. 물론 저 혼자 자기 가족이 좋아서 그러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저까지도 자기 부모와 여동생한테 잘하라고 강요한다는 건데 그 사람의 가족이 뭔지 결혼 후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가족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정인아,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 며느리고 올케 언니인데 우리 식구들한테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뭐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가족이 됐으니 더 잘 지냈으면 해서. 이따 말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니 4년 동안 만났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가고 이상한 놈이 내 남편이라고 앉아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정작 지는 우리 엄마나 오빠들한테 전화 한 통이나 아니 문자 한 통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저런 말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러니 저런 모습을 무려 4년이나 숨겼다는 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사람과 4년 연애 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결국 결혼도 타이밍이잖아요. 그때가 둘 다 결혼에 대해 관심도도 높아졌을 때였고 이 정도로 성격적인 면에서 잘 맞는다면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속아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 제가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적에 가진 잘못된 확신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저희 엄마는 28살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고 안 해본 일이 없이 3남매를 혼자 키웠는데 제 위로는 오빠가 둘 있어요. 돈이 있어도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건 어려운 일인데 저희 엄마는 돈까지 없으니 정말 죽을 맛이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자식 교육엔 아끼는 법이 없었는데 당신한테 유일하게 남은 금가락지도 선뜻 팔아서 저희 남매 학비를 낼 만큼 저희 엄마는 자식 교육에 진심이셨어요. 솔직히 먹고 살 돈도 없던 저희 가족이었지만 저희 엄마는 굶더라도 공부하는데 돈 아끼는 거 아니라고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벌어 아들 딸 할 거 없이 모두 똑같이 대학 공부시키고 겨우 생활을 이어가셨는데 공기업의 큰오빠가 장가를 가고 대기업에 들어간 작은오빠가 회사 근처로 독립을 하면서 엄마는 비로소 작은 빌라 하나를 마련하게 되셨어요. 사실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걸 당시 같이 살던 제가 대출금 이자는 제가 낸다고 사자고 고집을 부려 사게 되었는데 저는 당시 지금 다니고 있던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돈을 버니 그 정도는 고생만 하고 산 엄마한테 제가 거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 고집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얘는 엄마가 뭐하러 돈 아깝게 집을 사니? 엄마는 그냥 전세 살아도 괜찮아. 그럴 돈 있으면 네 작은 오빠랑 너 결혼할 때 쓸 돈 모아야지. 하며 끄덕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집이 왜 필요가 없어. 나 이제 이사 다니는 거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그리고 오빠나 나나 결혼하면 알아서 하지. 왜 엄마한테 손을 버려? 큰오빠도 자기가 알아서 결혼했잖아. 난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살 수도 있으니까 이 집은 사자. 내가 대출금 다 낼게. 라고 고집을 부리며 물러나지 않으니 저희 엄마가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하냐며 끝끝내 그 집을 계약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네가 벌면 뭐 얼마나 버냐고 대출금이든 이자든 낼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누가 집 사기 싫다고 한 사람이었는지
저희 엄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그 집 현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가셔서 쓸고 닦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걸핏하면 달력을 펼쳐놓고 이사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마침내 새 집으로 이사한 날, 그날 저녁 저희 엄마는 아빠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걸 멀리서 보는데 저렇게 좋아할 거면서 왜 싫다고 했는지 제 마음이 다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저희 엄마가 사는 이 집 대출금 이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이 부분을 남편에게 오픈해야 했고, 솔직히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싫을 수 있는 일이기에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미련 없이 결혼을 포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은 굉장히 나이스했고,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라며 저더러 장하다고 칭찬까지 해주는데, 그때 정말 뭣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세상에 이런 인성이 훌륭한 남자가 다 있다니 감탄까지 했는데요. 훌륭한 인성은 개뿔. 그 사람의 실체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어요. 저희는 서로 급여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누구 하나 경제권을 갖기보다 각자 관리하며 공동생활비를 따로 한 통장에 넣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렇게 지내기를 한 달쯤 넘었을까?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전에 자기가 장모님 집 대출금 때문에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나도 우리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 30만 원 드리고 있거든. 근데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결혼도 했으니 50만 원씩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우리 엄마는 자기한테 시어머니시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기가 20만 원 정도 보태서 우리 엄마 생활비 같이 드리면 어때? 뭐? 나더러 시어머니한테 20만 원씩 매달 드리라고? 그럼 나는 우리 엄마한테 보내는 돈이랑 매달 50만 원씩 부담을 하라는 말이야? 자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전 그러면 둘이 똑같이 40만 원씩 부담하면 어때? 에이,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고작 10만 원 주려고?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는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 왜 자기만 장모님한테 돈을 들여?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아? 그야 그 집은 내가 사자고 해서 산 거고 오빠들도 엄마한테 따로 드리는 거 있을 거야. 내가 자세히 안 물어봐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 그럼 더 잘 됐네. 그럼 이참에 자기도 장모님한테 매달 30만 원씩 드리는 걸 좀 줄여봐. 말 나온 김에 이번 달부터 장모님한테 드리는 걸 10만 원으로 하고 우리 엄마한테 20만 원 하면 어때? 그럼 공평하게 자기 30만 원, 나 30만 원 하면 우리 결혼 전이랑 똑같이 양쪽 집에 돈 드릴 수 있잖아. 뭐? 지금 그게 무슨 논리야? 우리 엄마 줄 돈을 줄여서 자기 어머니들이라고? 에이,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나는 아들이고 자기는 딸이잖아. 우리 엄마는 아들이 나 하나고 장모님은 아들이 무려 둘이나 있는데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인다고 해도 뭐 하실 말은 없으시겠지. 자기, 진짜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거야? 만약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더러 어머니 생활비 줄여서 우리 엄마 용돈 더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기야, 무슨 비유를 그렇게 해. 나는 별다른 뜻은 없었어. 자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런 방법도 있다. 뭐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아니, 애당초 나한테 20만 원 시어머니 드리라는 말부터 이상한 것 같아. 자기는 자기 엄마 드리는 돈인데 왜 나한테 부담하라고 해? 뭐? 자기야, 그 말은 좀 서운하다. 우리 부부 아니야? 그럼 네 부모, 내 부모를 여기서 왜 나눠? 나는 그냥 이참에 자기가 우리 가족이랑 더 끈끈해지고 우리 부모님이 자기 더 좋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뿐이야. 사실 우리 예단 혼수 문제로 좀 안 좋았었잖아. 저는 저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물론 결혼한 마당에 서로 우리 집 니네 집 나눠서 누가 더 손해보는 거냐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과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거기에 저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결혼 전 예단 혼수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갈굼을 당하고 있었는데
결혼했으니 생활비를 올려달라는 그 말도 제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 그건 이미 상견례 때 서로 형편이 좋지 않으니 혼수 예물은 생략하자고 합의된 부분이었어요. 저희 시댁도 딱히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양가에 부담 주지 말고 우리끼리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여행, 혼수 같은 걸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기특하다며 좋다고 하시더니 제가 정말 당신에게 아무것도 안 해드리자 시어머님이 그게 서운하셨던 모양이더군요. 그런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며느리가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예단 혼수 바라시면 당연히 신혼집 정도는 해주신다고 하셔야 이치가 맞지 않나요? 근데 요즘 트렌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희더러 양가에 손 안 벌리고 저희끼리 신혼집 마련하는 건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었는데 결혼 후에는 저더러 몸만 딸랑 시집왔다며 그렇게 불만이 많으셨어요. 이러니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생활비라도 더 땡겨 받겠다는 심상이신 것 같았죠. 멀리 보면 그게 더 남는 장사일 테니까요. 그리고 저도 어지간하면 저 40만 원, 남편 40만 원으로 해서 원하는 생활비 50만 원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저놈이 지가 더 부담하는 게 싫어서 저런 개소리를 하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연애할 때보다 결혼하고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거의 대부분 서로의 부모님에게 소홀한 것 같아 서운하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도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저한테 뭐 하나 받은 거 없다며 은근히 돌려서 비아냥거렸는데요. 언니, 그거 알아요? 오빠 결혼하면서 새언니한테 뭐 하나 받은 거 없는 사람은 딱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제 친구들은 죄다 하나같이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옷 같은 거 다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저 요즘 올케 언니 때문에 대인관계 다 끊길 판이에요. 어머, 아가씨는 오빠 결혼하는데 축의금도 안 냈으면서 뭘 그렇게 바래요? 막말로 오빠가 결혼한 거지 아가씨가 이익 남는 장사하는 게 아닌데 그럼 아가씨는 시집갈 때 저한테 뭐 해줄 거예요? 어머 언니, 신우가 시집가면서 올케 언니한테 뭐 해주는 집이 어딨어요? 올케 언니가 시집가는 신우한테 뭘 해주는 거죠? 언니는 꼭 그러더라. 우리 집에 뭐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도 요즘 동네 마실도 안 가요. 창피하다고. 언니가 우리의 고충을 10분의 1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럼 나도 말 나온 김에 그냥 해야겠다. 저도 사실 그래요. 뭐 제가 오빠 선택해서 한 결혼이라 말은 안 했는데 주변에서 신혼집 하나 안 해주는 시댁이라고 저한테 서운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 함 같은 거 안 받았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원래 며느리 드릴 때 옷이랑 화장품이랑 해서 꾸민비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못 받았는데 서운한 거 생각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각자 서로 안 하고 안 받았다 생각하면 서운하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아가씨랑 어머님은 아니신가 봐요. 어머,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시대적이다. 저는 신우의 구시대적이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로남불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우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시어머니도 그 뒤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떤 집구석이 며느리 들이면서 돈을 그렇게 쓴다니? 아들 잘 키워서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성의 표시를 하라는 건데 뭐? 신혼집? 꾸민비? 어머니도 참 그 얘기 아가씨한테 들으셨어요? 요즘은 서로 그렇게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하면 다 안 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상견례 때 양가 부담 안 드린다고 한 건데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당연히 뭔가 드리면 받고 싶죠. 근데 저도 안 한 거니까 그런 말 들어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어떻게 나는 1원 한 장 안 써놓고 뭔가 바랄 수 있어요? 염치 없게. 너 지금 나더러 염치 없다는 소리냐? 아니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 이제 이 문제로 부딪히는 거 그만해요.
대신 제가 할 도리 잘할게요. 저는 그렇게 그 문제가 일단락 된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은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하나같이 자기 생각밖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까지 포함해서 저 집 구석은 욕심이 많은데 남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 죽는 쫌생이 기질이 있었어요. 물론 연애할 때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제 성격상 밥 하나를 얻어먹으면 밥값만큼의 고급 디저트를 사거나 다음에 만날 때 선물을 하는 등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는데 아마도 그래서 남편이 연애하는 동안은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남자한테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키며 무언가 바라는 여자였다면 저 쫌생이 기질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저야말로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어찌어찌 결혼 1년을 넘겼고 아주 깨가 쏟아지는 신혼은 아니었어도 그럭저럭 남편과 큰 탈 없이 무난한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러는 중 제 조카의 첫 돌이 되었어요. 저는 원래 애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막상 고모가 되니 조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원래 첫 조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고 하더니 제가 조카 바보가 되었어요.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그렇게 조카 옷이랑 장난감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그런 조카의 첫 생일이다 보니 저도 덩달아 신이 났죠. 하지만 남편은 어쩐지 별로 그날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기 자기 조카 돌잔치 말이야. 우리는 부부니까 자기가 축의금 내는 걸로 끝인 거지. 내 조카도 아닌데 내가 따로 봉투하는 것도 웃기잖아. 뭐? 누가 들으면 자기는 남인 줄 알겠네. 자기는 고모부잖아. 그럼 자기 조카이기도 한 건데 축의금도 안 낸다고?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보통은 봉투 하나에 그 가족이 다 하는 걸로 퉁치는 거라서. 그럼 나는 자기 조카 돌잔치에 일 있다고 가지 말까? 식대 때문에 눈치 보이는 거면 그렇게 해도 돼. 어차피 거기 가봤자 정신만 없지. 뭐라고? 말을 왜 자꾸 그렇게 해? 우리 채원이 내 조카이기도 하지만 자기 조카이기도 한 거야. 자기는 걸핏하면 이제 나는 가족이니 자기 식구랑 잘 지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쩜 그러냐? 내가 뭐 괜히 또 시비 건다. 자기 조카 예뻐 죽겠잖아. 그럼 돈도 안 아까울 텐데 내 몫까지 더 넣어. 그리고 이름 둘 다 쓰면 되잖아. 아니 내 말은 왜 그렇게 선을 긋냐는 거지. 꼭 그렇게 불편해하는 티를 내야 해? 나는 적어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러진 않잖아. 그럼 막말로 아가씨는 내 동생도 아니니까 안 챙겨도 되겠네. 정인아, 이게 지금 비유가 맞아? 내 동생은 신우인데 어떻게 자기 조카랑 동급 취급을 해? 알겠어 그럼. 나중에 아가씨 결혼해서 애 낳아도 내 조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돌잔치 한다고 해도 나는 쏙 빠지고. 그렇지? 참, 하나부터 열까지 돈이랑 엮이면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제 조카 돌잔치에 그 사람은 일이 있다며 오지도 않았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언니 보기 좀 민망해서 제대로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인간이 거실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퍼져서 자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 짜장면 그릇 그대로 그 얼굴에 덮어주고 싶었는데 싸우기 싫어서 참았네요. 그러다 시댁에 한 가지 사건 아닌 사건이 일어났어요. 원래도 시부모님은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셨거든요. 서로 각자 자기 말만 하는 스타일이라 꼭 붙어 있으면 싸움이 나곤 하는데 시아버님은 전업주부인 시어머니를 늘 자기 밑으로 보고 하대하셨어요. 집에서는 양말 하나 당신 손으로 벗는 법이 없고 물 하나도 당신이 따라 마시는 일은 없었는데 시어머니도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마셨던 거죠. 내가 이 집 종이야? 아니 어떻게 같이 산 지 40년이 되어가는데 사람을 지나가는 개만도 못하게 무시를 해? 왜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그래? 여태 누구 덕에 배 안 굶고 등 따시게 살았는데 내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누가 편하게 살아? 다른 집 여자들도 전업주부지만 여왕처럼 살아. 아니 혼자서만 조선시대에서 넘어왔어? 꼴랑 100만 원 벌어오면서 내가 나가서 벌어도 100만 원은 더 벌어오겠다.
자기같이 무식하고 경력도 없는 사람을 누가 쓴다고 해. 그리고 내가 지금이야 100만 원 벌지. 예전에는 200도 벌고 300도 벌었어. 어디서 하늘 같은 사방님을 무시해? 아니, 다른 집 남자들처럼 돈이나 많이 벌어와서 사람을 무시하면 내가 돈 때문에도 참고 살 텐데. 당신은 벌이도 시원치 않으면서 왜 나만 무시하는데? 내가 나가서 100만 원 이상 벌면 어쩔 건데? 아이고, 제발 그래라. 나도 당신이 나가서 제발 100만 원 이상 벌어오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살림 다 하고 당신 떠받들고 살게. 그 말 진짜지? 지금 생각해도 속이 답답해요. 물론 저는 시아버님 같은 스타일의 남자 경멸합니다. 솔직히 결혼 전에는 시아버님이 저런 사람이라는 거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당신 자존심에 절대로 시아버님에 대한 나쁜 얘기는 안 하셨는데 딱 보면 알죠. 사랑받는 아내인지 무시당하는 아내인지. 어쩌면 시어머니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한테 갑질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자기를 무시할까 두려웠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저런 말까지 들은 시어머니는 당신 손으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날 이후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니셨는데 그 흔한 마트 파트타임도 구하기 힘들다고 불만이 많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이거든요. 물론 몸으로 일하는데 학력은 중요하지 않죠. 근데 나이도 적지 않고 직장 경험은 없는 데다 학력도 낮다 보니 이력서를 내는 족족 불합격이었고 나중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건물 계단 청소 같은 화장실 청소 같은 거였는데 그건 죽기보다 싫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신이 돈을 못 벌면 그거 봐라.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써? 그러니 괜히 나대지 말고 집구석에서 내가 하는 말이나 잘 듣고 있어. 라고 시아버님이 기고만장할 게 분명하다며 걸핏하면 저희 집에 와서 신세한탄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드릴 말씀은 없었어요. 저라면 건물 청소라도 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는 게 자기 적성에 맞을 것 같다고 했는데 가게는 뭐 누가 공짜로 차려주지 않잖아요. 네, 시어머니는 결국엔 가게 차릴 돈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려고 소위 말하는 밑밥으로 까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화장품도 잘 알고 옷도 잘 안다며 그런 쪽 가게를 열면 분명 대박이 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도와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장사 수완 같은 거 없으시거든요. 장사라는 게 결국은 남 비위를 잘 맞추는 건데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기분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우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효자아들은 달랐죠. 어떻게든 자기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그 짠돌이가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게 영 낌새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남편이 오랜만에 나가서 밥을 먹자고 해도 바쁘다고 가지도 않았는데 지도 눈치가 없는 게 아니니 제 의도를 알고도 남았어요. 그러니 또 서운하고 빈정이 상해서 나중엔 저를 아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괜히 저기에 말려서 시어머니한테 돈이라도 드려야 될까봐 저도 그냥 아무 말 안 했죠. 그러자 또 그놈 혼자 약이 올라서 별것도 아닌 일에 생트집을 잡으며 사람을 괴롭히는데 내가 이러려고 결혼이라는 걸 했나? 회의감마저 들었는데요. 그래도 내심 이혼은 안 하려고 했어요. 저도 참 미련했는데 그래도 4년을 좋게 만난 남자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친정엄마가 속상할 게 싫어서 최대한 잘 살고 싶었죠. 그리고 주변에서 보통 1년에서 3년은 그렇게 별것도 아닌 일로 죽자고 싸운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시기를 지내는 건가 했는데요. 어쩌면 저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이랑 저는 결국엔 가족이라는 한 배에 탈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애써 그 직감을 무시하고 있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죠. 그때가 저희 시어머니가 가게 타령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신우랑 짝짝꿍을 해서 옷가게를 차렸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뭐 제가 안 도와주려고 했으니 일부러 그랬나? 하고 그 부분은 넘겼어요. 그런데 매달 저희 집 대출금 나갈 때 문자가 오는데 그날은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더군요. 아니,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날벼락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통장에 잔액이 없다고 해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인출되지 못했다며 잔액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네요. 사실 그 통장엔 잔액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고지식 하다 못해 돈에 대해서는 미련한 사람이라 굶더라도 집 대출금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재산이라고는 집밖에 없는데 아파서 돈을 못 벌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집부터 걱정인지라 무조건 분기별 상여금이나 특별 보너스 나오면 만약을 위해서라도 그 통장에 돈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절반 정도는 중도 상환을 할 생각으로 더 악착같이 돈을 넣어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2년 가까이 모은 돈이 7천만 원이 넘었었죠. 남들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실 때 저는 텀블러에 믹스커피 챙겨가서 먹었다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아꼈는지 감이 오시죠. 게다가 그 통장은 집 대출금을 남편과 반반 부담하는 거라 남편이 매달 대출금의 절반씩을 입금하던 통장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갖고 있던 통장 중에 잔고가 제일 많은 것은 물론이고 그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전 재산을 도둑 맞은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일도 내팽개치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간 저는 당시 통장이 없었기 때문에 신분증을 갖고 은행 창구에서 통장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정말 제 통장엔 잔액이 없더군요. 거기에 최근까지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치만큼 야금야금 뽑아간 이가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리에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그 가게에 제 돈이 다 들어간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그 돈을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뽑아간 그 사람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그 은행은 제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저의 불찰이었어요. 저희가 신혼집 얻을 때 전세나 매매나 별 차이가 없어서 둘이 벌어 같이 대출금을 갚는다는 의미로 집을 샀거든요. 그런데 신용이 제가 더 좋아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명의의 통장에 남편이 돈을 입금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통장에 입금만 할 뿐 출금을 할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던 저는 그 사람이 그 통장에 손을 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인간과 더는 함께할 수 없었는데요. 아니, 그 통장에 있는 돈이 지 돈이 아니라는 걸 지가 모르나요? 아무리 저랑 지가 부부라고 해도 그 돈은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던 그 사람은 제가 대출금 통장 이야기를 하자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었는데 나 회의 있어서 바빠. 그 얘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하자. 라고 말하고 먼저 끊어버렸는데요. 그 뒤로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족을 치더라도 집에 가서 하자는 마음으로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가운데 겨우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인간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11시가 넘어서 술에 잔뜩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왔어요. 그런 인간하고 할 대화는 당연히 없죠. 저는 너무 열받아서 잠도 못 자고 그 사람이 술 깨기만을 기다리며 냉수만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내 아침이 되니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곧장 제 눈치부터 봤는데 제가 도끼 눈을 하고 지를 쳐다보고 있으니 지도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안 눈치더군요. 그런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사람이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미친놈이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래, 내가 그 통장에 있는 돈 잠깐 썼다. 어차피 그 통장에 나도 매달 입금하는데 나도 그럴 만한 권리가 있지. 권리? 권리? 웃기고 자빠졌네.
너는 돈을 저금하는 게 아니라 대출금으로 나가는 거고 거기 있던 돈은 순전히 내 돈이잖아. 아니,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공동재산이지. 그리고 내가 엄한 데 쓴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가게 차리는데 좀 보태줬다. 내가 장남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막말로 우리 엄마 가게가 잘 되면 자기도 점수 따고 좋지. 점수 좋아하네. 나는 그런 거 안 따도 되니까 내 돈 물어내. 당장 원상복귀 시키라고. 우리 이번 달 대출금 못 나갔어. 아우 시끄러워. 한 달 밀린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 그리고 다음 달부터 우리 엄마 가게 매출 나오는 대로 조금씩 갚는다고 했고 그러다 보면 원상복귀 되겠지. 어느 천년에 너는 니네 엄마 말을 믿니? 나는 절대 안 믿어. 그래서 니네 엄마가 돈 얘기해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라고. 됐고 당장 이번 달 대출금이라도 네 돈으로 내. 뭐? 아니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혼자 내. 그럼 자긴 여기서 공짜로 살아? 막말로 이 집 명의도 내 건 아니잖아. 대출금 밀린다고 해서 내가 밀리는 게 아니라고. 자기 다른 통장에 돈 꼴 붙여놓은 거 있잖아. 그걸로 내. 뭐라고? 네가 지금 사람 새끼니?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어. 그냥 니네 엄마랑 살지. 됐고 당장 내 돈 내놔. 사채빚을 내든 내 돈 가져오라고. 야, 너는 꼭 돈 문제 생기면 눈이 돌더라? 너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돈에 환장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드린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래, 아까워. 막말로 어린 조카 축의금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네 놈이 그런 얘기하는 게 맞기나 하냐?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고? 그러는 넌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은 해? 됐고 이혼해. 나는 좀도둑 같은 너랑은 한시도 같이 못 살아. 뭐? 좀도둑?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네 남편이야. 남편 같은 소리 한다. 남편이 와이프가 커피값 아껴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말도 없이 훔쳐갔다가 바치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이 집에 대한 네 권리만큼 받고 싶으면 내 돈 가져오고. 나 너랑 이혼하면 바로 너 절도로 고소할 거야. 저는 어쩌면 그 사람 말대로 눈이 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에 저는 결국 악을 쓰다 졸도하고 말았고 눈을 뜨니 병원이었는데요. 제 옆에는 친정엄마와 오빠들, 새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 가족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펑펑 눈물을 쏟았고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러자 저희 오빠들이 쏜살같이 나갔어요. 원래도 여동생 일이라면 유난히 죽이 잘 맞는 형제였는데 그날도 남편 놈을 잡아 족을 치든 돈을 되찾아오든 하겠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싸언니가 아는 변호사 선배가 있다고 바로 이혼 소장을 작성하게 도와줬는데 저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수순을 밟았어요. 그리고 심적으로 힘든 저에게 저희 엄마는 우리 딸 똑소리 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잘못했네. 이렇게 여린 것을.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어. 엄마한테 그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와서 울고불고 하지.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 시집 보낸 거지 참고 살라고 시집 보낸 게 아니야. 아니다 싶으면 얼른 엄마한테 다시 오면 되지. 미련하게 왜 참아. 네가 돌아올 집이 없어. 엄마가 없어. 저는 엄마의 저 말에 그동안 꾹꾹 눌러온 모든 서러움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새언니의 주도하에 신혼집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는데요. 저희 오빠들한테 영혼까지 탈탈 털린 그 사람은 뭘 잘했다고 자기가 이혼하냐며 가족도 없는데 돈 좀 꺼냈었다고 이혼 당해야 하냐고 저희 오빠들 앞에서 발광을 했다고 했는데요. 저희 오빠들은 그것도 다 녹음해서 증거로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판사님도 남편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다며 질린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 통장에 손댄 것과 집 도어락을 함부로 뜯은 것까지 그 사람이 다 배상하라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1,000만 원까지 해서 제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사람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항소한다고 난리를 쳤죠. 하지만 시간을 끌어봤자 자기한테 위대한 것이 없기에 그 사람은 결국 저에게 가져간 모든 것을 배상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 소유 집은 팔아 일부 그 사람한테 줄 것도 없이
제 위자료로 챙길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가게는 진작 망해서 건질 것도 없더군요. 심지어 사기까지 당해서 시아버님 몰래 해결하느라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데 그래놓고 자기 아들한테 해결해달라고 했다나요? 그 아들은 이미 저한테 있는 거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된 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놈이랑 그놈 엄마 상대로 고소 진행했고요. 법이 무섭긴 한지 그 사람 월급 압류하자마자 어디서 구했는지 그 돈 전부 돌려받았어요. 그 뒤 그 사람이 전화해서 거의 죽겠다는 듯 이렇게 말했는데요. 야, 너 진짜 치사하다. 내가 그 돈 떼먹을까봐 남의 월급 통장에 압류까지 거냐? 나 그 바람에 회사에 소문 다 났어. 어쩔 거야? 나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래? 해. 이미 시작은 네가 했고 나는 동의도 하지 않은 돈 돌려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했을 뿐이야. 고소하고 싶으면 해. 진짜 너란 여자 질린다. 내가 너 그 돈 해주느냐고 대부업체 가서 대출받은 거 알아? 나 진짜 너 하나 때문에 패가망신했어.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은 아버지한테 쫓겨났고 지금 사채업자들 피해서 도망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까지 이런 소문 나게 만들면 나는 어쩌라는 거냐? 내가 이래서 회사를 다닐 수 있겠어? 내가 지금 그것까지 신경 써줘야 해? 그러게 왜 그랬어? 애당초 누가 자처한 일이야. 가족이니까 그런 것도 이해해줘야 한다? 입장 바꿔서 내가 네 뼈 빠지게 모은 돈 내가 몰래 우리 엄마 갖다 줬다고 해봐. 넌 그럼 가만히 있겠니? 나한테 억울하다고 하지 마. 넌 그냥 네가 지은 죄 벌 받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통쾌하게 그 사람 알거지로 만들고 이혼했어요. 그 뒤 아파트도 1억 차익 남겨 팔았고 엄마한테 이 돈으로 넓은 아파트 이사 가자고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 엄마는 싫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돈 때문에 그래? 아니, 이 집에 엄마는 좋아. 엄마가 산 첫집이고 우리 딸이 사준 첫집이잖아. 이만하면 엄마한테는 대궐이지. 이젠 동네도 정들고 해서 다른 데 가고 싶지도 않고. 우리 딸 이렇게 돌아오니 옛날 생각도 나는 게 엄마는 여기 떠나기 싫다. 이건 진심이야. 저는 그 말에 이사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은근 저도 그 집에 정이 들어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너도 나도 아파트가 살기 좋다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회사 잘 다니고 있고요. 이혼하면서 제법 만들어진 종잣돈이 있어서 요즘은 투자 공부하면서 조금씩 자산을 불리고 있어요. 돈 공부라는 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까? 회사 사람한테 결국 전 남편 놈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을 듣게 됐는데 뭐 자기 손으로 사표는 냈지만 잘린 거나 다름없지. 이미 평판이 바닥이라 누가 같이 일하고 싶겠어? 자기가 못 버티고 나간 거지. 지금 보니까 자기가 성견지명이 있었어. 자기 이혼 잘했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노숙자 행sek을 한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자기 살려달라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미쳤나요? 그 사람한테는 10원도 아까운데요. 그래서 바로 작은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주랭랑을 쳤어요. 저희 작은 오빠가 좀 많이 무섭거든요. 게다가 처자식이 없으니 지난번에 큰 오빠보다 더 그 사람한테 죽기 살기로 했나 보던데 작은 오빠 목소리 들리자마자 무슨 귀신이 쫓아오는 것처럼 아니야, 나 그냥 갈게 하고 내빼는데 그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더군요. 그 뒤 작은 오빠가 무서운 건지 지도 염치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삭제되었어요. 연락은 물론이고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바람이 있다면 제가 늙어 죽는 날까지 그 인간이랑 그 인간 가족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서 한 결혼이었는데 이혼하니 더 좋아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서 결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잘 사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연애나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물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제가 제 자신을 챙기고 싶은데
이혼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결혼하고 제 자신을 못 챙겼더라고요. 남이 챙겨주지 않는데 저까지 저를 챙기지 않았다니 제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저는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저한테 많이 해주면서 더욱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저도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니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